정보 인사드립니다. 코스피가 오늘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오후장에 막판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현물을 사주긴 했지만 오늘은 1,000억이 아니라 100억도 채 안 되는 아주 약한 매수 기조만 이어갔고요. 선물 쪽만 2,000개약 넘게 사더니만 또 막판 들어 선물의 매수 강도도 낮추는 등 외국인들은 확실히 다음 주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대한 포지션 준비를 슬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의외로 오늘 좀 강한 모습 기대했었지만 30선대 정도만 겨우 지키면서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1%대 강세를 유지하는 듯했던 삼성전자도 겨우겨우 강보합, 현대차는 아예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겨우 빨간불이 유지되는 상황 어제 오늘 이어지는데 기관이 코스닥을 얼마나 팔았을까요? 시황센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관망심리가 강했던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포인트 하락한 19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1929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죠. 이내 1922포인트까지 밀리게 됐습니다만 1920선 지지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내 낙폭을 줄이면서 1930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죠. 현재 외국인 쪽에서 64억 원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쪽에서 66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장 초반에 매수하던 개인 쪽에서는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결국 매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61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초가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8포인트 아주 미미하게 움직이면서 526포인트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박스권 움직임 나오면서 520선 중반에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동향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매도를 361억 원 매도 규모 늘리면서 매도 우위로 마감 지었고요. 오늘 외국인 또한 51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매수해주면서 45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덕분인지 1,100원대 다시 내주면서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20전 하락한 1,097원대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02원으로 갭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폭이 줄었죠. 이 오후장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100원대를 다시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원화 강세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 다시 사주면서 0.2%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엇갈린 흐름이 나왔죠. 현대차가 보합권에 마감을 한 가운데 오늘 기아차는 0.6%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좀 악재가 나왔는데요. 공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0.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였죠. 삼성생명이 5%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CJ제일제당이 300만 주를 매도하기로 했는데 처분 예정일은 6일까지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면서 현재 5% 이상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도 0.5% 약보합에 마감한 가운데 신한지주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3위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5만 원대 주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1.2% 올랐고요. 서울반도체가 1.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CJ 오쇼핑이 강보합, 파라다이스가 2% 이상 올랐습니다. 네, CJ E&M도 1.3%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포스코 ICT 반등 나오면서 2% 강하게 올랐습니다. 반면 파트론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오늘 2%대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 특징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업종이죠. 보험 업종인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삼성생명이 블록딜 우려로 하락하자 투자 심리가 동반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이 5% 급락했고요. 동부화재가 2% 이상 하락했고 하나생명과 현대해상도 나란히 1%대로 밀렸습니다. 네, 그간 부진했던 건설주가 3거래일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수주의 신사업 기대감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5거래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2%대 올랐습니다. GS건설도 3.6%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가 38,650원이었고요. 대림산업이 2.2%,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1%로 올랐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조선주 또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소식도 들려왔죠.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1.7%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14만 2,500원대 종가를 마감 지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1%대 강세로 마감했고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도 2에서 3%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방산주 또한 들썩이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리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방산주가 올랐는데요. 비텍이 상한가에 들어섰고 퍼스텍이 6% 급등, 휘니드 또한 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을 보인 업종도 있습니다. 석유 유통주인데요. 시리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역시 석유 유통주 또한 오늘 상한가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강 에너비스가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한국석유가 4.8%, 유성 TNS 또한 3.6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림홀딩스인데요. 오늘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반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7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0.39% 강보합에 마감하며 오늘 종가는 7,79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기관이 코스닥에 360억 원 이상 순매도한 날인데요. 지금 수급 특징주 보니까 SFA, 덕산 하이메탈, 서울반도체 순으로 집중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수급 특징주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 미리 세워보는 시간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에 계시는 최재식 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늘 참 조용했다는 느낌이지만 수급 상황 때문에 변동폭도 제법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들은 동시만기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9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비차익으로 순매수가 더 크게 들어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많이 들어왔지만 여기 샀지만은 뭐 크게 많이는 안 샀습니다. 뭐 한 160억 정도 샀고요. 기관들은 뭐 677억 사고 개인은 700억 이상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3억주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어제는 4조 원이었는데 오늘은 3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서는 뭐 건설과 조선업종이 좋고요. 최근에 뭐 유럽 쪽의 제조 PMI도 많이 개선이 되고 2분기 뭐 경제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7분기 만에 뭐 플러스 성장한 부분도 있어서 조선주 강세 부분이 계속 유럽 호재와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조선주 때문에 오늘 복수 추천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는데, 자, 유럽을 특별히 주목한다면 오늘 밤도 좀 주목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로존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앞서서 나왔던 속보치가 18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이어서 참 많은 시장에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비슷한 수치이긴 되는데요. 잠정치가 현재는 0.3% 성장인데, 네. 이거랑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추가 상향될 가능성도 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유로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강한 호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뭐 긍정적으로 측면에서는 뭐 모멘텀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금요일날 나올 이제 미국의 8월 노동부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미국 의회에 시리아 공습 관련 의회 심의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상원의 벨스코니 전 총리의 상원 의원 면직 투표 이런 것들이 달러 상승 압력을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로존 경제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강세를 못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앞서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체된 흐름 속에서 개별적 흐름 정도가 내일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시장 리뷰함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1,100원대 회복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호주 지표가 잘 나와서 지금 하락 전환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좋게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을 다른 뭐 이머징 국가랑 전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뭐 한국 주식을 사면 뭐 주가 차익도 기대될 수 있고 또 뭐 한해에 대한 환차익도 기대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쪽의 매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관련 자산에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9월에 뭐 미국의 QE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정부 치안도 상향 조정, 뭐 시리아 뭐 그리고 독일 선거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은데 여기에서 약간 뭐 1,100원으로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을지라도 뭐 그 6월 하순에 1,150원의 고점을 두고 지금은 다시 한 1,050원대까지 다시 하락 추세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당분간 박스권이 레벨이 일로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원달러 환율 상승 재료가 있을지라도 추가 하락을 조금 더 전망해 주셨어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의 신제품 공개가 바로 오늘 밤 독일 이파를 통해서 있게 될 텐데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갤럭시 기어가 그 주인공이죠. 무엇보다 삼성전자 주가의 모멘텀이 될까? 이 부분도 관심사지만 많이 처져 있는 부진한 IT 부품재 활기를 넣어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출시되는 이슈 자체는 이제 뭐 큰 이벤트이긴 한데 그게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뭐 글로벌 판매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거든요. 지난 뭐 갤럭시 뭐 3, 4월 달에 출시가 되고 나서도 뭐 호응이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실적이 뭐 크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노트 3라든지 기어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뭐 좋아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중립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노트 3 같은 경우는 뭐 그 노트 2 당시보다 배터리 용량을 많이 키워서 뭐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기어 부분은 뭐 수요자 측면에서는 불분명해서 이렇게 뭐 촉매제 역할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갤럭시 S4가 약간 부진하게 팔렸던 그 학습 효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남은 일정들 좀 소개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FOMC까지는 너무 멀고요. 당장 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금주에 먼저 미국의 그 노동부 고용지표죠. 비농업 일자리 수 발표가 9월 6일 날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간 월요일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 의회가 이제 다시 개회가 됩니다. 그동안은 휴회였었는데요. 개회가 되면서 이 시리아 공습 관련 이제 의회가 심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이탈리아 상원이 그 베를스코니 전 총리 상원 의원의 면직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베를스코니 전 총리가 상원에서 면직이 된다면 아마 이탈리아 정부는 그 양당 간의 정부 리스크 민주당과 그 상대방 당의 이제 붕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일각에서는 경고가 나오듯이 뭐 조기 총선 리스크까지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남아 있어서 금주에서는 일정 수준 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동시만기 이전에 약간 출렁이면 그때 분위기 봐서 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앞서서 일부에서 신중현 대표님하고 비슷한 톤의 주식 전략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6일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9일 일정도 신경이 좀 쓰이는군요. 최재식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코스피가 잘 가는 듯 했다가 막판에 파란불로 바뀌었을지요? 오늘 특별히 수급은요, 샘플러스 김영근 멘토님께서 분석 도와주시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사긴 샀는데 뭔가 매수 강도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선물은 또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궁금하고요. 전체적인 수급 분석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딱 뭐 201선에 어제부터 딱 걸려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도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아마 이 시장에서의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이쯤에서는 좀 고점 부위,
반등의 어떤 목표치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지 않나, 이런 시각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그러한 흐름이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차례 더 상승 정도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시각 자체는 어떤 반등의 상한선은 좀 거의 오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강하게 간다고 해도 오늘 196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현 시점에서 한 번 정도만 더 상승하면 그 정도가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9월 달에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뭐 QE 테이퍼링이라는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신흥국의 위기라든가 독일의 총선이라든가 또 뭐 미국의 부채 한도 부분, 이러한 부분들, 뭐 당장에는 시리아 공습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이미 노출된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조정의 빌미,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 구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뭐 차트를 보셔도 일단 장기평선에 뭐 이렇게 오늘도 좀 부딪히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외인과 기관, 외인이 뭐 160억 정도 상당히 매수의 강도는 좀 약해졌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관이 한 600억대, 주가 이제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좀 더 업종으로 살펴보면 외인은 여전히 이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을 매수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약간의 흐름은 이제 자동차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전기전자 쪽에서도 뭐 삼성 SDI라든가 삼성 테크윈, 또 SK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도 매수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기관에서는 이 IT 쪽을 좀 매도를 했고요. 운수 장비 쪽도 자동차 완성보다는 조선 쪽에 대한 매수가 더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쪽에 대한 매수가 좀 기관에서는 좀 강했고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효성이라는 종목이 계속 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KCC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SKC의 2%대 상승도 좀 있었고요.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1.7%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네요. 제일모직 같은 종목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기금의 좀 매수를 보게 되면 특이한 부분은 이 전기전자 쪽을 좀 매도를 했고요. 가장 많이 산 쪽을 보면 유통 쪽을 샀습니다. 유통 쪽, 그리고 금융, 건설, 나머지 뭐 전기가스, 통신, 즉 우리가 흔히 더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그 집중보다는 오히려 유통이라든가 이런 금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좀 조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그 힌트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악재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실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상투적인 얘기로 조정 시에 매수의 의견을 좀 드리죠. 예. 맞는 얘기고요. 사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흔히 언급이 되고 있는 민감주들 이쪽을 위주로 해서 조정 시에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월 달에 한 1900선을 한번 이탈하는 그러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1900선 정도가 다가오는 1900선 전후에서 민감주에 대한 편입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9월달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상당히 코스피 대비해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 코스피에 대한 조정을 좀 대비를 한다면 현 구간에서 오히려 코스닥에 대한 그런 중소형주들, 물론 그 전제는 실적이 좀 기반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들, 뭐 이를테면 바이오 쪽이라든가 또 IT 부품이라든가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들이 좀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종목들 안에서는 충분히 현 구간에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 그런 양호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노려볼 수 있는 이번 주반으로 코스피가 좀 조정이 받으면서 약간 또 상반되는 역전되는 또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현 구간에서 코스피는 좀 조정을 대비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로의 좀 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거래소는 추가 상승룸이 적다 하셨고 1900원저리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조정 시 경기 민감주 매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 궁금해요. 특별히 조선주는 빠지지 않고 들어있겠다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만도라는 종목
하고요. 자동차 뭐 부품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만도,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림산업, 이렇게 좀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이 세 종목을 잡은 이유는, 세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따가 차트를 좀 쭉 공통적으로 보시면, 공통점이 지금 장기평선 다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리지만, 조선주 쪽이 가장 먼저 이제 200일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안착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뭐 고마진의 그 제품들이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 회사채 인수제를 통한 한라건설의 그런 유동성 리스크도 좀 축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거리와 현재 지금 자동차 섹터의 좋은 흐름. 저는 최근에 뭐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항상 부품주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차는 지금 차트를 가지고 사실은 추세대 명예가 가능한 그런 영역에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부품 섹터가 지금 상당히 견조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길게 보시면 여전히 이런 하락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평선을 지금 최근에 이제 넘어서고 좀 안착을 시도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민감주들 중에서 장기평선 위에 올라온 종목들 있죠. 200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 종목들은 좀 매수 편입을 할 수 있는 그 종목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이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최근에 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이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마 10%를 해제가 된 부분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여기에 만약 외인들의 매수까지 유입이 된다면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조정 시에 신규 매수 보유자는 당연히 지금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 나올 때 이 종목들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노려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조선업종에 해당이 되는 삼성중공업 많이 아마 언급이 되는 종목일 겁니다. 뭐 조선주가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실질적으로 수주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돼가고 있고요. 뭐 유럽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실제 지표적으로도 유로존 제조업 PMI 지수가 상당히 호주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 여전히 좀 가지고 하반기를 보고 좀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반기에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 형성을 하게 됐는데요. 충분히 뭐 현 구간에서도 좀 긴 시각에서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 관점에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 200일선, 장기 평선 위에서 노는 종목이죠.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미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안착되고 다시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과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 또한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흐름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이 좀 매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수급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에 해당되는 이 섹터들 계속해서 좀 추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대림산업. 건설주는 사실은 좀 업황이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GS건설 오늘 같은 경우 사실 GS건설이 더 변동이 컸었고요. 근데 이제 GS건설은 계속 적자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감수를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지금 건설주 중에서 200일선을 넘어선 종목이 대림산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달에 한번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뭐 828 전월세 대책 이러한 부분도 좀 나타났었고 부동산 뭐 경기 침체 완화 기대라든가 미분양의 해소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대림산업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3분기 때 해외 신규 수주도 한 3조 원이 넘는 그런 인식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각국에서의 그런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2012년도에 그 매출 자체가 한 10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한 11조 원 정도로 작년에 그런 매출이라든가 이 부분도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영업이익도 그 이상 혹은 그 근접한 비슷한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업황이 현재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견조한 수익을 내고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림산업 정도는 건설주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이 또한 차트로 봤을 때는 201선 위에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건설주 중에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건설주 중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민감 섹터 중에서 이렇게 201선 위에 올라오고 안착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우리가 좀 노려보자.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 세 가지 특징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림산업은 기술적으로 가장 강한 건설주, 만도는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는 삼성중공업, 오늘 수급 특징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금 멘토님의 도움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내일장에 관련된 전략을 미리 애널리스트와 세워본 바 있지만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모시고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이명식 전문가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쉽고 구체적인 비결, 무엇보다 종목 제가 여쭤봤었는데 해답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내일 주식 살까요? 내일 종목 선정 기준으로 어떤 선정법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지 여쭤봤고, 무엇보다 어떤 종목 살까요? 뭘 살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에 드렸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님, 주식 살까요에 대한 답입니다. 단기 악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망세를 유지하자. 일단은 좀 그냥 지켜보자라는 스탠스 유지하셨고, 이명식 전문가님은요. 주식 살까요 하니까 경기 민감주, 실적주를 조금 주목하자. 그냥 약간 주목만 하자는 얘기신지 또 잠시 후에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 최소한 이 종목 기준은 요렇게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김선윤 전문가님은 코스닥에 있는 실적주, 코스닥 괜찮게 보시나 봐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121선 중심의 시장 대응,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명식 전문가님의 내일장 공략주가 삼성중공업이라는 사실 참 흥미롭고요. 김선윤 대표님은 코스닥에 있는 BH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주식을 사도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직접 드려보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한테 주식 살까요 하니까 그냥 지켜보자.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제 기준에는 되게 좀 이게 복잡한 시장입니다. 지금 네네. 분명히 악재는 있습니다. 악재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국내 시장을 그냥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개인적인 선택이 좀 필요할 것도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악재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부분, 공격이 현실화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다음 주입니다. 동시만기 또 있고요. 지표도 상황이 또 양호하기 때문에 QE 축소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내 시장을 계속 사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외인들이 조금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조금은 매수세를 크게 축소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지는 못한 모습이 좀 나타나줬어요. 확실하게 조금은 이제 조금 관망 좀 기다려보자는 이런 좀 시점인 것도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악재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악재에 대한 부분보다 왜 국내 시장을 외인들이 사는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상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신흥 시장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 경상수지 흑자 적자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흑자에 해당하는 그 국가 자체는 그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을 좀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적자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가 최근에 조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인도와 인도네시아 쪽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좀 미국 쪽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채권에 대한 부분이 좀 자꾸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또 달러 가치가 자꾸 떨어져 주면서 국내 신흥국 중에서 좀 그나마 가장
경상수지 흑자와 더불어서 펀더멘털 측면이 가장 안정적인 나라로 좀 이동해 주면서 중국과 한국 쪽으로 자금들이 좀 몰려주고 있거든요.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이 조금 몰리는 그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럼 이 좋은 호재와 수급적인 호재와 더불어서 또 악재, 시리아 악재와 또 이제 말씀드리는 동시 만기에 대한 악재, 또 QE 축소에 대한 악재,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이 악재 부분에 뇌관이 한번 터져주면서 단기적인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재에 대한 부분에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외인들의 매수를 조금 계속적으로 좀 믿어보시는 거는 뭐 좋겠지만서도 기다리시는 전략이 사실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환율이 조금 반등을 주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더 밀려버려가지고 환율 자체 흐름 자체가 환율 좀 차트를 보자면요. 오늘 좀 한 1094원 정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크게 또 밀리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피해주와 수혜주들이 또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외인들은 오히려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환율의 피해주 뭐가 있습니까? IT 관련주들이랑 전차 관련주, 당연히 전차 분단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현대랑 기아차나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자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수급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외인들이 오늘 36,000주 이상 개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를 다 매수로 전환시켜버렸고요. 기관들은 뭐 연기금 투신을 중심으로 강매도권이 나타나줬었고, 또 자동차 관련주로서 현대차를 좀 살펴보자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흐름으로서 외인들이 또 매수를 해줬거든요. 네. 기관들의 매도 물량 다 흡수했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오히려 조금은 시장을 조금 이끄는 이상한 좀 현상이, 그러니까 아예 지표 다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뭐 다 무시해버리고 수급으로서 아예 외인들이 강하게 선물 쪽까지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동시만기 같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매수했던 물량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빵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외인들 따라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약간의 조금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조금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 특히 삼성, 현대, 기아 잘 사주다가 최근에 뱉어내고 있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기관들도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연기금 투신권들 지금 물량들 1900포인트 위에서 잘 던져주고 있고, 연기금도 최근에 1920 올라서자마자 물량들 폭탄 한번 던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제발 조금 너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요, 악재 놓치지 마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고요. 확실하게 지금 시장, 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서도 코스피가 약간 좀 위험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나쁘게 가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네.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동시만기 앞두고 억지성 수급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관망하자라고 얘기 들어봤고, 잠시 후에 코스닥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주식 살까 하니까 경기 민감주 주목하자. 네, 예. 그 여러 가지 뭐 대내적인 악재 요인이 그 산적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뭐 하반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경기가 만만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일부 업종 섹터에서는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과도하게 그 다우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제레미 시겔 교수라든가 로버트 실러 교수 뭐 거품이다 아니다 이러한 그 찬반 논란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 구성 종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뭐 GM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그 AIG 관련 그 회사들의 경우 거의 뭐 파산까지 갔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그 우량한 종목군들이 편입이 된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뭐 돈에 의해서 월가 대형 투자은행이라든가 자동차 섹터,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그 미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고공권에서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지역, 뭐 중국이라든가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최악의 상황은 탈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논점을 과거에 경기 부양을 펼쳤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더블 딥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다가 다시 이중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영국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넘겼고요. 또한 3, 4년 전에는 그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우려도 사그라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디플레이션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무역
규모를 늘리는 FDA 체결이 현재 그 동시다발적으로 뭐 추진되고 있거든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내년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빠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핵심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악재가 완화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수준, 강도를 이걸 파악을 해야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는지, 적절한 재고와 그 다음에 수요가 개선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쪽 그 화학 섹터라든가, 철강, 아직 뭐, 공급 과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원만한 그 재고 수준을 그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조선 섹터에서 일부, 뭐, 성과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봐야겠고요. 여러 가지 뭐, 시리아 문제라든가, 국내적인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 G20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양적 완화에 따른 그런 뭐 축소와 시기, 이런 것들은 미국, 유럽, 일방적인 그런 그 선진국 중심이 아니라 신흥국을 고려한 그러한 그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다시피 신흥국들의 수요가 일단은 뭐 유럽과 미국이 경기 회복하는데 그런 수요처이기 때문에 신흥국을 그 과거처럼 희생양으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IMF에서 적정 그 외환 보유고 공고 수준을 그 100%에서 한 130%를 적정 수준으로 삼고 있는데,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그 300%가 넘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최근에 뭐 무역 적자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있는데 외환 보유고는 165% 수준이거든요.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30% 수준인 3,3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원자적 하객에 따른 그러니까 동남아 구역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무역에 따른 축소, 적자, 이러한 우려감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문이가 급속도로 공격하지 않는 이상 외환 보유고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G20 정상회의가 중요한 기폭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시장이 박스권에 그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수급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자, 잠시 후에요. 또 삼성중공업 준비해 주셨는데, 이명식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코스닥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던 김선윤 대표님은 종목 고를 때 코스닥에 있는 실적주를 보신다고. 네. 자, 코스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도 기관들이 360억 원을 던져줬단 말이죠. 기관은 언제 그냥 진짜? 뭐 8월 거의 뭐 20일부터 계속 던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던져줬었는데, 이 수급이 아까는 코스피 쪽으로 몰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슈들을 살펴본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 뇌관이 한번 터졌다가 다시 이제 좀 바닥권을 확인한 이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코스닥이 오히려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동시 만기 그 시점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이 한 1주나 2주 정도,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코스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코스닥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하나가 조금 이제 생기게 되죠. 바로 이제 오늘 새벽이 되겠죠. 갤럭시 노트 3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항상 그랬습니다. 코스닥은 항상 갤럭시 시리즈와 더불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노트 3와 더불어서 갤럭시 기어 아직 가치이긴 한데 기어 가치에서 조금 그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노트3 출하량 3분기 때 한 400만 대, 그리고 또 4분기 때 1200만 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련 부품주들,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분명하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보셔야 되냐? 네. 이따 좀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엔 포함되지 않는데요. 역시나도 삼성전자 수혜주긴 합니다. 지금 이제 인프라웨어랑 뭐 KH바테, 캠트로닉스, 일진디스플레이, 세코닉스를 제가 뽑아왔는데 역시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이고요.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뽑아왔던 거고 또 하나 4분기까지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까지 같이 좀 엮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로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따 좀 말씀드린 BH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같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왜 BH를 추천드리는지 하는 여부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특별히 잠시 후에 또 BH를 준비해 주셨다고 다시 한번 언급 주셨는데, 종목에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짧지만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 기술적인 어떤 종목 분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종목 선정 기준으로. 현재 뭐 그 121선, 201선 중심으로 일단 뭐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그렇고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201선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한 종목, 안정적인 그 흐름이 전개된 종목군들의 경우 최근에 3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일일이 뭐 차트로 보여드리기는 힘들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201선 아래에서 저항대에 갇힌 그 종목군이 대표적으로 락앤락입니다. 앞으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셔야된다라면은 좀 더 20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 한 예로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두산중공업, LG화학, 하나케미칼, 특히 지주회사인 하나 등이 네. 20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선 돌파한 종목군들 잘 봐야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박스권 내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지주회사인 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뭐 N자형 상승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 턴어라운드가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최근에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배열 상승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뭐 파업됨으로 인해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시장을 현재 이끌고 있는 것은 그 자동차 섹터인데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201선 아래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연 IT 자동차가 다시 한번 리드를 할지 지켜봐야겠고 특히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종목의 경우는 뭐 호텔신라, 하림 등이 있는데 역시 그 신고가 경신 종목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현대상사라든가 네페스, 실리콘웍스, 턴어라운드 관련주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뭐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은 불안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배열 종목 가운데 오늘 하나 골라주신 거군요. 삼성중공업. 사실 자동차 얘기 나올 때는 많은 분들이 현대기아차 여기서 따라 사자라는 언급을 많이 의외로 안 하셨던 기억이 나지만 조선주는 어느 정도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도 네. 다들 주봉상 아직 멀었다면서 추천을 하시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강했는데 과거보다 과연 현재의 그런 그 수주 수익성이 과거만큼 좋을 것인가? 이러한 그 의문이 많았고 또 업황 회복에 대한 수준 강도에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뭐 저가 수주 논란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들이 컨테이너선의 상선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그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그 드릴십 부분에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업황 불황에 그 대비하면서 드릴십 고부가선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2008, 9년도에는 뭐 영업이익률이 10%였는데 최근까지 뭐 한 8% 내지 7%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같은 업종 내에서라도 일단은 뭐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활발하게 새로운 그 업황 환경에 빠르게 대응한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중공업의 최근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뭐 선수금 반환 문제, 수주 취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 수주 목표가 한 130억 불인데 현재까지 113억 불, 약 86%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논란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드릴십에서 LNG선에 대한 수주 그 모멘텀과 그 다음에 성과 상승이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률이 7.5%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7.5% 이상이 나타나고 성과 상승 요인이 나타난다라면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일단은 뭐 금일도 4만 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현재 장기간의 그러한 박스권을 그러한 그 돌파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뭐 44,000원대를 향한 그러한 그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1,000원대 전후에서 계속해서 뭐 분할 매수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39,000원 이하에는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강한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4,000원 얘기 들어봤고요. 김선인 대표님의 종목 BH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뭐 핵심은 또 빼놓지 않고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퍼가 5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조금 싸다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있겠고요. 수급의 변화가 조금 눈에 띕니다. 자, 수급 변화. 오늘 기관들이 5만 주 정도, 4만 9천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좀 매도했던 물량 다 다시 먹어가는 모습이고요. 차트의 흐름에서도 살펴보자면은 좀 길게 좀 끌었습니다. 주가 좀 바닥권 라인 인식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횡보한 이후에 상승을 시도하려는 그 움직임 자체가 다시 서서히 눈에 띈다는 거죠. 당연히 주가 반등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양 그 매출 확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노트3에 대한 또 수혜 같이 좀 잡혀주면서 주가 모멘텀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그냥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초가 매수 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한 13,100원 보고 있고요. 좀 길게 본다면 14,000원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뭐 한 달 정도 내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이제 지난주 종목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약간 불리하기도 해요. 아시아나항공 약간 갭상승 때 잡았던 것이 결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초가가 딱 1분 만에 정해진 가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1분만 참으셨다면은 4,800원에 사실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좀 억울한 감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수급만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수급차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기간들 지금 이 며칠째인가요? 8월 19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한 매수가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들의 물량 전부 다 싸그리 잡아 먹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상승 기조입니다. 조만간에 한번 크게 갈 거고요. 걱정 마시고요. 3분기 최대 성수기 있습니다. 뭐가 있죠? 중추절, 국경을 같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실적 향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보시고 홀딩 하신다면은 큰 수익 나지 않을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너무 좋군요. 자, 이어서 현대아이스코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이명수 전문가님 어제 방송 보셨나 모르겠지만 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정수영 네. 과장님이 같은 종목으로 일주일 만에 11% 네. 먼저 사고 먼저 터셨는데 네. 그래도 한 7% 역시 높은 수익. 네. 전문가들한테는 같은 종목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보는 게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오늘도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아이스코 금일 고점이 45,500원대이거든요. 그 46,000원 목표가는 도달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3분기 계속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실 거 있겠고 다만 33,000원을 이탈할 때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중요 라인대로 생각하시고 현재는 일부분 차익 실현해도 괜찮고요. 좀 더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추천된 종목은요, BH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텐스탁의 김선현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본 니케이가 오늘 슬금슬금 오르더니 14,000선을 뚫었다는 얘기 드리면서요. 코스피는 호황제 속에 1930선대 정도에서 약보합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오늘 밤 중요하죠. 유럽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났던 2분기 GDP 속보치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에 뭔가 조금 더 위쪽으로 좋은 쪽으로 수정이 될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조선주가 주도주니까 유럽 지표 신경을 쓰이는 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